penseur.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믿음은 영국과 더불어 미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장례 지냈던 아라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영국에 직접 전해졌다는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인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크게 주장한 것은 탐험가와 항해자, 선원과 모험상인, 그리고 식민지 개척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권리에 따라 캐톨릭과 에스파니아를 몰아내고 영국인 프로테스탄트의 패권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 이후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이 아메리카에 제국을 세우고 막대한 부를 쌓는 동안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은 대서양 반대쪽의 식민사업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종교 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앙리 4세가 프랑스 신교도인 위그노를 위한 낭트 칙령을 발표한 1598년에야 전쟁이 끝났습니다. 영국은 내전을 피했으나 아일랜드 진압으로 격전에 휘말렸고 그 뒤로도 아일랜드 식민에 집중합니다. 초기 아메리카 탐험에서 월터 롤리, 리차드 해클루트와 같은 지식인 출신 항해가들은 일확천금의 꿈에 사로잡힌 채 식민지 건설에서 식량 생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로노크 식민 실패의 교훈이었습니다. 1590년대에 영국은 장로교도를 비롯한 비국교도에게 점점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해외 이주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과 은을 발견한 것은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이 전 세계로 퍼짐에 따라 판도를 넓히는 식민사업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북대서양의 어업 규모도 계속 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17세기에 캐나다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 해안에 어업기지를 설치하는데 프랑스는 왕실에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영국인에게는 에스파냐인보다 프랑스인이 더 큰 불안이 됩니다. 이 모든 실마리가 17세기 초반에 하나로 모입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에스파니아와 프랑스 어느 쪽과도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서 식민지 건설에 나섭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마찬가지로 국왕은 허가서를 주고 모험가들이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1606년에 버지니아 회사가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을 위한 새로운 허가서를 받아냅니다. 자금 조달 방법도 구체화합니다. 개인이 회사에 현금을 출자하여 원정대 설비나 장비를 제공하며 국왕은 돈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영국이 아메리카에 뒤늦게 상륙하면서도 식민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경쟁적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회사는 옛 로노크 개척지를 찾아 나섰고 체스피크만 입구에 도착한 것은 1607년 5월 6일이었습니다. 개척민은 105명을 헤아렸고 국왕의 이름을 딴 제임스타운을 세웁니다. 존 스미스 선장 덕분에 1608년 말까지 절반인 53명의 개척민이 살아남습니다. 스미스가 인디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식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제임스타운은 영국인이 북아메리카에서 계속 거주하기 시작한 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회사는 종교를 강조했습니다. 비록 신성한 목적을 주로 인디언 개종이라는 측면에서 찾았지만 말입니다. 1609년 임시 총독인 토머스 게이츠경이 새로운 정착민을 모집하여 출발합니다. 하지만 게이츠가 탄 배는 버뮤다 해안에서 난파했고 다른 배에 탄 100명의 새 정착민이 제임스타운에 도착합니다. 2년이 지나 게이츠가 버뮤다에 작은 배를 만들어 마침내 제임스타운에 도착했을 때 겨우 60명의 정착민만이 살아있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나 인육을 먹었다는 의심까지 들었고 건물은 황폐했습니다. 로노크의 비극을 우려하여 토마스 게이츠경이 식민지를 포기하려는 시점에 영국에서 보급대가 도착합니다. 이번에 지휘를 맡은 인물은 드라웨어였습니다. 정착민은 그를 델라웨어로 기록합니다. 그와 게이츠의 통치 아래 1611년 법령이 제정되는데 이것이 미국 최초의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에는 명백하게 청교도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단정치 못한 복장은 금지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엄벌에 처했습니다. 식민지는 아직 식량조차 작업할 수 없었으며 영국에 수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 롤프라는 정착민이 담배 재배 실험을 시작하여 마침내 만족할 만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단맛으로 알려진 버지니아 담배의 탄생이었고 1616년에는 벌써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존 롤프는 인디언 추장의 딸인 포카혼타스와 결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619년은 세 가지 이유에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버지니아 회사가 90명의 미혼 여성을 태운 배를 보냅니다. 독신 식민지 남자라면 담배 57kg으로 정해진 여행 경비를 지불하기만 하면 아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개척민에게 영국인의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7월 30일 첫 버지니아 의회가 제임스타운 교회에서 열립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이미 1세기 넘게 존속해왔던 에스파냐, 포르투갈, 프랑스 등 어느 나라 식민지에도 의회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해 8월 20일 존 롤프는 네덜란드 군함이 들어와 흑인 20명을 팔았다라고 일기에 기록합니다. 이들은 계약 하인이라고 불렸고 이론상으로는 5년간의 계약이 끝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담배 농장 지주들은 흑인을 써서 성공을 거두자 더 많은 사람을 사들이는데 이들은 진짜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최초의 아메리카 식민지는 1619년부터 두 편으로 나뉘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민주주의 자유사회로 이끄는 대의제도, 다른 한쪽은 남부의 특유한 제도라고 불린 노예노동의 사용이었습니다. 흑인 노예가 대량으로 북아메리카에 실려온 것은 18세기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타운에서 자유로운 인간과 자유롭지 않은 인간이라는 두 계급으로 나뉜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